안녕하세요, 김의사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력학의 개념 중에서 양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개념인 효현제, 에고니스트와 기량제 내지는 저해제, 엔타고니스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량제, 엔타고니스트의 개념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효현제, 에고니스트 라고 부르는 거는 여기가 수용체고 이게 약물이라고 쳤을 때 약물이 수용체에 달라붙었을 때 그 장기가 나타내야 될, 이 리셉터가 나타내야 될 고유한 작용을 나타내는 약물입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가령 심장 근육 같은 경우는 심장 근육은 수축을 하는 것이 그 장기의 고유의 작용입니다. 심장은 수축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애죠. 이랬을 때 심장에 교감신경의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교감신경 수용체가 활성이 되면은 심장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심장 고유의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교감신경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등의 물질은 교감신경 수용체에 대한 효현제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에고니스트, 효현제 중에서는 장기 고유의 작용을 최대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게 해주는 풀 에고니스트와 최대 효과를 낼 수 없는 파샬 에고니스트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심장이 이 정도 길이에서 이 정도까지 수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쳤을 때 이 정도 수축하는 최대까지 수축을 시킬 수 있는 약물을 풀 에고니스트라고 하고 전체 길이 중에서 일부 요만큼밖에 수축을 못 시키는 약물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약물을 우리가 파샬 에고니스트, 부분 효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어떤 장기가 최대로 수축할 수 있는 길이, 최대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정도라는 거는 이론상에 있는 거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효현제, 에고니스트가 할 수 있는 작용을 풀 에고니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것보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약한 걸 보고 우리가 파샬 에고니스트라고 합니다. 방금처럼 심장의 예시를 들자면은 교감신경 수용체에 대한 심장의 풀 에고니스트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처럼 원래 여기 달라붙어야 하는 우리 몸속의 물질이 풀 에고니스트가 될 거고요. 우리가 약물을 만들어 봤는데 이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만큼 수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풀 에고니스트라고 부를 거고,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수축하는 약발이 약하다 그러면은 파샬 에고니스트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신다고 하는 개념이었던 엔타고니스트, 길항제 내지는 저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엔타고니스트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혹시 엔타고니스트라고 하는 거가 에고니스트랑 반대작용을 하는 약물이라고 알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밌게도 엔타고니스트라고 하는 것은 수용체에 붙어서 에고니스트의 반대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수용체에 붙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아무 작용도 나타내지 않는 약물입니다.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을 겁니다. 경쟁적인 엔타고니스트와 비경쟁적인 엔타고니스트 두 가지가 있는데, 경쟁적인 엔타고니스트, 영어로 컴패러티브 엔타고니스트라고 하고 비경쟁적 저해제, 논 컴패러티브 엔타고니스트라고 하는데, 경쟁적 저해제, 컴패러티브 엔타고니스트 같은 경우는 에고니스트가 달라붙어야 될 수용체 자리에 원래 이게 정상적인 리간드예요.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동그랗게 생겨서 얘는 사실은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요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똑같이 생긴 거죠. 이렇게 도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쟁적인 엔타고니스트는 에고니스트가 달라붙어야 되는 요 반월 모양의 수용체 부위에 대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 부위에 끼워는 들어가는데 이 수용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라면 에고니스트가 들어가서 무언가 아래 작용이 나타나야 되는데 엔타고니스트가 들어가면 아무 작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나타나는 정도의 기능이 나타나지가 않게 되는 거죠. 비경쟁적인 저해제는, 비경쟁적인 엔타고니스트는 에고니스트가 달라붙는 부위가 아닌 어딘가에 달라붙어서 에고니스트가 못 달라붙게 만들거나 설령 달라붙어도 아무 작용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가령 수용체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부위에 달라붙는 비경쟁적 저해제 삼각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붙으면은 열역학적인 구조가 바뀌어서 이 수용체 모양이 이 부분이 꺾여서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동그란 애가 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끼게 되죠. 이래서 원래 라이간드가 못 달라붙게 하는 이런 종류의 저해제를 비경쟁적 저해제라고 부릅니다. 혹은 다른 방식의 경우에는 원래 수용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쪽에 삼각형이 달라붙어서
설령 리간드가 달라붙을지라도 이 아래쪽에 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비경쟁적 저해제도 존재를 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비경쟁적 저해제는 경쟁적 저해제와 같은 수용체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경쟁적인 엔타고니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엔타고니스트는 아무 작용도 나타나지가 않는데 우리는 에고니스트와 반대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왜냐면은 우리 몸의 수용체들은 다들 어느 정도의 베이스라인 수준의 에고니스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손에 있는 근육을 아무 힘을 주지 않더라도 약간의 수축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예 완전히 늘어진 상태로 이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술에 취하면 상대적으로 평소에 비해서 근육들이 더 이완이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힘을 안 주더라도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보다는 근육들이 보시면 어느 정도 힘이 가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베이스라인 수준의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엔타고니스트가 달라붙으면은 베이스라인 수준의 에고니스트가 작동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평소 수준의 행동이 있고 이 상태에서 에고니스트를 주면은 더 효과가 커지는 건데 엔타고니스트를 주면은 요 베이스라인도 없이 10 정도의 어느 정도의 작동이 있었다고 쳤을 때 풀 에고니스트를 주면 100까지 올라가겠지만 엔타고니스트를 주면은 아무 리간드가 없었을 때 상태처럼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엔타고니스트를 주면은 사실 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 장기 기능을 안 하게 할 뿐인데 마치 우리는 평소 작용에 반대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고니스트에 반대작용을 하는 우리가 원래 엔타고니스트라고 알고 있던 약물이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약물을 우리가 인버스 에고니스트, 역효연제라고 부릅니다. 수용체 중에는 라이간드가 달라붙어야지만 활성이 되는 것도 있지만 라이간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활성 상태, 세포 안쪽에 기본적인 활성을 계속 보이고 있는 종류의 수용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용체 중에서 안쪽에 시그널을 보내는 상태와 속에 시그널을 보내지 않고 있는 두 가지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종류의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에다가 시그널을 보내서 뭔가 작용을 하는 형태를 우리가 활성화된 상태, 액티브 폼이라고 하고 이렇게 아무 작용도 하지 않는 변화되어 있는 상태를 비활성화 상태, 인액티브 폼이라고 하지요. 인버스 에고니스트라는 거는 이처럼 평소에도 활성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종류의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이 수용체의 형태를 전혀 작용을 하지 않는 이 형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인액티브 폼이 안정화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돌아간 뒤에는 다시는 이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가 마치 자꾸 놀다 보면 일하기 힘든 거와 비슷하죠. 한번 놀기 시작하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평소에는 절반은 이 상태고 절반은 이 상태면 절반 정도는 평소에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지만 모든 수용체가 이렇게 안정화된 상태가 돼서 아무 작용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활성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평소보다 정반대로 평소보다 오히려 더 감소되는 정도의 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가령 근육을 예시로 들자면은 수축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완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한 베이스라인 상태보다 오히려 작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엔타고니스트가 아니고 인버스 에고니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수용체가 기본적인 활성도가 없어서 안정 상태가 돼도 떨굴 베이스라인이 없다고 하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엔타고니스트, 길항제 내지는 저해제가 되겠죠. 대표적인 인버스 에고니스트의 예시가 뭐냐면은 수면제나 안정제로 많이 쓰이는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대표적으로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이 수면제 너무 많이 먹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중독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플루마제닐이라는 애가 바로 벤조다이아제핀의 인버스 에고니스트입니다. 그러면 얘가 달라붙어서 벤조다이아제핀이 작용을 못하게 하게 하고 수용체가 작동을 안 하는 상태로 고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벤조다이아제핀이 들어와도 이 수용체들이 역할을 안 하게 되니까 벤조다이아제핀 중독에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루마제닐은 벤조다이아제핀의 해독제가 됩니다. 이상을 요약해서 그래프로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Y축을 장기의 반응,
장기가 얼마나 고유의 기능을 했느냐. 예를 들어 근육이라고 쳤을 때는 위로 갈수록 수축을 하는 거고 0이 기본 상태고 음수로 갈수록 이완을 하는 거라고 쳤을 때 근육이 수축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작용을 할 수 있는 이 약물을 우리가 풀 에고니스트라고 하고, 근육이 수축할 수 있는 전체 정도까지는 못 올라가는 이러한 종류의 약물을 우리가 파샬 에고니스트라고 하고,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아무 짓도 하지 않는 것이 엔타고니스트, 반대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엔타고니스트고,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베이스라인 수준도 못하게 떨구는 약물을 우리가 인버스 에고니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엔타고니스트가 아니라 인버스 에고니스트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고니스트와 엔타고니스트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포인트들을 다음 영상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있는 구독 버튼이랑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더 많은 김이사 박사의 영상들을 만나보세요.